금요일 저녁, 김현수는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 문을 열었다. 51살이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다진 체격과 아직 젊음을 잃지 않은 눈빛을 지닌 그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에서의 단조로운 일상, 식어버린 부부관계,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공허함. 현수야, 오늘은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동료 교사 정민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건배에 응했다. 20살 때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 매일 반복되는 수업과 채점, 그리고 집에서 맞이하는 무관심한 일상. 몇 곡이 지나고 술기운에 무대 조명이 아련하게 번질 무렵이었다. 노래방 문이 열리며 도우미가 들어왔다. 현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이 막혔다. 안녕하세요, 손님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였다. 성숙한 여인의 매력을 물씬 풍기면서도 옛 모습 그대로의 윤지연이 그곳에 있었다. 지연아.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998년 자신이 29의 초임교사였을 때 만났던 3학년 2반의 학급 부반장. 항상 앞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망울이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을 의식했다. 아,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현수 선생님 제자구나. 정민이 흥미롭게 끼어들었다. 현수는 지연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깊어진 눈빛이 묘한 끌림을 자아냈다. 옛 제자라는 경계선이 순식간에 흐릿해졌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 길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어떤 결의가 섞여 있었지만 현수에게는 그마저도 애처로워 보였다. 한때 문학소녀였던 그녀가 왜 이곳에 있을까? 그 사연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노래가 흘렀지만 현수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 가끔 자신을 향한 복잡한 시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상황의 묘한 떨림. 선생님 연락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건넨 명함을 받아든 현수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머릿속은 지연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을 뛰게 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유난히 무료하게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왜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명함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연락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고 그 속에서 현수는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됐다. 25에 결혼했던 지연은 32에 이혼을 했다.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생활이 팍팍해서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끄럽지만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어쩔 수 없었어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총명하고 당당했던 제자가 이런 곤경에 처해 있다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연에게 용돈을 건넸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그 순간 현수는 알았다. 자신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만남이 잦아졌다. 퇴근 후 수업 준비는 뒷전이 되었고 지연과의 메시지가 우선순위였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그냥 동네를 걸으며 그들은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현수에게 딸 자랑을 했고 자신의 꿈이었던 미술 이야기를 들려줬다. 현수는 그녀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지연아. 어느 날 저녁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너만이 중요해. 그 말이 나온 순간 현수는 스스로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요즘 늦게 들어오네. 학교 일이 많아? 응, 좀 바빠서. 핸드폰도 자주 보고. 현수는 화면을 뒤집으며 애매하게 웃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지연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다.
예전처럼 함께 TV를 보지도 숙제를 봐주지도 않았다. 어둠이 서서히 가정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지연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현수의 핸드폰에서 지연이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살 수 있어요. 현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거실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들이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빠, 뭐가 잘못된 거야? 고3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연의 얼굴만 떠올랐다. 어젯밤 그녀가 자신의 팔에 기댄 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을 아내의 절규가 이어졌다. 그 여자가 누군데? 그 여자가 뭔데? 그건 현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며칠간의 냉전이 이어졌다. 아내는 현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현수는 지연과 더 자주 만났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컸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기분이었다. 선생님, 저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 현수는 단호하게 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야.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그녀의 원룸은 너무 좁았고 중학생 딸은 엄마의 남자친구를 반기지 않았다. 특히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후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맨날 와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딸의 차가운 시선이 현수를 관통했다. 지연은 딸과 현수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현수의 사랑은 강렬했지만 그만큼 무거웠다. 그는 지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나 집 나갈 거야. 현수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접시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정말 그럴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화가 나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거짓말이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현수는 그날 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흐느낌과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며 지연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연이 물었다. 현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답했다.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흘렀다. 처음엔 달콤했던 일상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현수는 매일 지연의 출퇴근을 확인했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의 관심은 점점 감시에 가까워졌다. 오늘은 누가 왔어? 지연이 노래방에서 돌아오면 현수가 물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지연은 지친 듯 답했다. 남자 손님들이 많이 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현수는 자신의 질투심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연이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한편 지연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좁은 원룸에서 현수와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딸은 여전히 현수를 적대시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학교 생활도 어려워졌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딸이 냉정하게 물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현수의 사랑은 간절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딸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 않았다. 현수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여유가 없었고 지연은 여전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방에서 새로운 손님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해요. 30 중반의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다. 술을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고 지연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다. 힘드시죠? 이런 일이. 네, 조금은요.
혹시 다른 일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이 지옥 같은 노래방에서 벗어날 기회였다. 며칠 후, 지연은 우진과 카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식 계약직이고 4대 보험도 다 되고요.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분들을 배려해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은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당신 같은 분이 그런 곳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새 출발하세요. 그 순간 지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희망. 하지만 우진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연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봤고 딸에게도 친절했다. 현수와는 달리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현수는 우연히 지연과 우진이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지연의 얼굴에 떠오른 밝은 표정, 현수의 세상이 흔들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에게 현수가 다그쳤다. 그 남자가 누구야? 무슨, 봤어. 너희가 함께 있는 거.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뭐라고? 더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현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가정까지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그건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현수는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지연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이 치밀어 올랐다. 절대 안 놔줘. 절대로. 지연은 더 이상 현수와 함께 살 수 없었다. 며칠간의 차가운 대립 끝에 그녀는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새 주소는 현수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호는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지연이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졌다. 처음엔 장난 전화려니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자 불안이 엄습했다. 엄마 또 그 전화야? 딸이 잠에서 깨어 물었다. 괜찮아. 잘못 건 거겠지. 하지만 지연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출근길에서 지연은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현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지연이 눈을 마주치자 재빨리 돌아서서 사라졌다. 설마, 지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연에게 우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그는 지연의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우진은 지연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지연의 새로운 직장도 알아냈다. 카페 앞 건물 2층에서 망원경으로 지연을 관찰했다. 그녀가 우진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모든 걸 버렸는데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카드도 없었지만 지연은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지연은 장미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때로는 장미, 때로는 편지였다. 편지 내용은 한결같았다. 지연아,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돌아와. 그 남자는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나만이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지연은 편지들을 모두 찢어버렸지만 현수의 집요함은 계속됐다. 가장 무서웠던 건 딸의 학교까지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어. 뭔가 무서웠어. 지연의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다. 딸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우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전 남자친구가 자꾸 따라와요. 이사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건 스토킹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수의 감시는 더욱 치밀해졌다. 그는 지연의 하루 일과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지까지. 어느 날 밤, 지연이 창문 커튼을 치려다 문득 맞은편 건물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점이 보였다. 누군가의 눈이었다.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수가 거기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튼을 급히 치고 뒷걸음질 치는 지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보고 있어. 현수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서린 광기를 지연은 느낄 수 있었다. 왜 이러세요? 넌 절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지연아. 절대로.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현수의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만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 새벽마다 울리는 전화, 그리고 현관 앞에 놓인 기괴한 선물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했다. 엄마, 우리 정말 이사 가는 거야? 딸 서연이 짐을 정리하며 물었다. 응.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신사에 전화했다. 번호 변경 신청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서연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 아저씨 때문이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딸에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 새로운 집은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다. 지연은 의도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을 선택했다. 현수가 쉽게 찾아올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여기는 보안도 좋고 CCTV도 많아서 안전할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지만 지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사 후 일주일은 평온했다. 지연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고 서연도 새 학교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우진은 지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택근무를 배려해줬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비슷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지만 현수는 아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연은 주차장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현수의 흰색 소나타였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차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서둘러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서연이 학원에서 돌아오기까지 2시간. 그 시간이 무섭도록 길게 느껴졌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엄마, 이상해. 서연이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며 말했다. 오늘 새 친구가 물어봤어. 우리 집 주소 아냐고. 뭐? 그 친구 말로는 어떤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물어봤대. 윤서연이가 어디 사냐고. 지연의 혈색이 사라졌다. 현수가 딸의 학교까지 찾아낸 것이었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어? 키 크고 안경 쓰고 선생님 같이 생겼다고 했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현수의 발걸음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도 그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우진에게 전화했다. 혹시 제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전 직장 동료가 제 새 주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진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혹시 다른 경로로? 지연은 생각해봤다. 서연의 전학 절차, 주민등록 이전 신고, 택배 주소. 현수가 정말 마음먹는다면 찾을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수는 그녀의 일상에 뿌리 깊이 파고들어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찾아낼 것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커튼을 급히 치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감시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끈질겼다. 그것은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로 시작됐다.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연의 발밑에 놓여있던 편지. 발신인도 우표도 없었다. 누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지연아, 새 집이 예쁘구나.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다.
매일 밤 내 창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 곧 만나자.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현수.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가 새 주소를 알아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매일 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더욱 끔찍했다. 서연이 학교에 간 사이 지연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각지대였고 현관 앞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틀 후 또 다른 선물이 도착했다. 이번엔 빨간 장미 한 다발과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지연이 예전에 좋아했던 향수가 들어있었다. 20년 전 학창 시절에 즐겨 쓰던 그 향수였다. 어떻게 이걸 기억하지? 지연은 소름 끼쳤다.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억나니? 네가 고3일 때 처음 이 향수를 뿌리고 교무실에 왔던 날. 그때부터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날 밤 서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뭐가? 급식실에서 밥 먹는데 창문 너머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선생님처럼 생긴 아저씨였는데. 지연은 숨이 막혔다. 확실해? 응.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금방 사라졌어. 뭔가 무서웠어. 착각일 거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하지만 지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현수가 딸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며칠이 지나자 편지와 선물은 더욱 빈번해졌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는 뭔가가 놓여 있었다. 초콜릿, 꽃, 편지, 때로는 지연과 딸의 사진까지. 언제 찍었는지 모를 일상 속 사진들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서로 향했다. 스토킹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계신가요? 지연은 모든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줬다. 담당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봤다. 이 정도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전 남자친구예요. 그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해자에게 경고 연락을 먼저 해보죠. 그날 오후 현수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갔다. 김현수 씨죠? 윤지연 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즉시 접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는 차분하게 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편지와 사진들 말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일 뿐입니다. 범죄가 아니죠.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앞으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현수는 웃었다. 씁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경찰이라고? 그깟 것으로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의 집착은 더욱 불타올랐다. 지연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지연의 집 근처에는 평소보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지연의 집을 향해 있었다. 지연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 신고가 현수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더 치밀하고 위험한 감시에 대해서.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어둠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현수의 교실에는 더 이상 평온이 없었다. 야,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현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학생들이 움찔했다. 평소 온화했던 김현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는 그 학생을 노려봤다. 뭐가 괜찮지 않다는 거야? 수업이나 제대로 들어. 3교시 국어 시간이었지만 현수는 교과서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었다. 읽은 표시도 없었다. 번호를 바꾼 게 분명했다.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무실로 돌아온 현수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을 피했다. 며칠 전부터 그들의 수근거림이 들렸다. 현수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수업 중에 소리 지른다던데. 가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점심시간 교장이 현수를 불렀다. 현수 선생,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네. 수업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도 교실에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해야지. 학생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오후 수업 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현수는 취한 채로 교실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에 마신 소주 냄새가 교실에 퍼졌다. 선생님, 술 드셨어요? 한 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뭐? 현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술. 내가 언제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알아차렸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흐린 눈빛, 그리고 강한 술 냄새. 야, 너 뭘 쳐다보는 거야? 현수가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다 똑같아. 어른을 우습게 보고.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급히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부모 단체 카톡방은 난리가 났다. 김현수 선생님이 술 마시고 수업했대요. 우리 아이가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현수 선생, 어제 음주 상태로 수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네. 그런 적 없습니다. 학생들이 동영상까지 찍었어. 변명하지 마. 현수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술을 마셨고 학생들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 일주일 정직 처분이야.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해. 정직 처분을 받은 현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가정도, 지연도, 이제는 직장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지연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강박적이 됐다. 그는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 지연의 흔적을 찾았다. 소셜미디어, 동창회 카페, 심지어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지연아, 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현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지연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날 밤, 현수는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지연의 새 집이었다. 이제 잃을 게 없어. 교직도, 체면도 다 잃었어. 이제 남은 건 지연뿐이야. 어둠 속에서 그의 차가 지연의 동네로 향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는 남자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집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우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출판사였다. 카페보다 급여도 좋았고 무엇보다 사무실 건물에는 보안이 철저했다.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우진이 격려했다. 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연은 고마웠다. 우진은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도와주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첫 출근 일주일 후, 지연은 퇴근길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진 흰색 소나타, 현수의 차였다. 설마, 지연은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지나쳐서 내렸다. 그리고 반대편 열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회로를 돌고 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하지만 지연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다시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엄마, 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왔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처음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걸음을 늦추니까 그 사람도 늦추고 빨리 걸으니까 그 사람도 빨리 걸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안경 쓰고. 엄마, 혹시 그 아저씨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서연에게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라고 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며칠만. 서연은 어머니의 초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을 친구 집에 데려다 준 후 지연은 혼자 집에 남았다. 그날 밤부터 진짜 추격이 시작됐다.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집 주변을 맴도는 소리였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림자. 분명히 현수였다. 그는 지연의 집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지연이 늦은 퇴근길에 오를 때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를 다시 봤다. 이번에는 숨지도 않았다. 대놓고 지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지연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환승역에서 내릴 때도 현수는 여전히 따라왔다.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왜 이래요? 지연이 용기를 내어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현수는 슬픈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랑이 더 중요하지. 지연은 경비원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현수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지연을 따라왔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모든 문을 잠그고 보안업체에 전화했다. 홈 시큐리티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하지만 밤이 되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창문 밖에서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지연은 급히 불을 끄고 바닥에 엎드렸다. 몇 분 후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다. 다행히 이중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지연은 공포에 떨었다. 새벽까지 현수는 집 주변에 머물렀다. 때로는 창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지연의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다. 지연아, 나 여기 있어. 문 열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아침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다. 지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출근길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네 모습이 너무 예뻤어. 무서워하는 네 모습도 사랑스럽다. 곧 만나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지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제 그는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서고 있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벌에 찬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지연의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연은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홈 시큐리티를 설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현수의 집착은 이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오후 6시, 회사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비 오는 날이면 현수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하철역 출구에서 그를 다시 봤다. 검은 우산을 쓰고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현수. 이번에는 지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다른 출구로 나갔다. 하지만 집까지 가는 내내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울리는 규칙적인 발걸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돌아보니 현수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 보였다. 왜 이러세요? 그만 좀 해요. 지연이 소리쳤다. 이야기 좀 하자. 5분만. 할 말 없어요. 들어가세요. 현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어? 지연은 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현수의 손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모든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아파트까지 따라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증거가 없으면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CCTV 확인해보겠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지연은 홀로 남았다. 밤 10시,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그때였다. 똑, 똑, 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숨을 죽였다. 지연아, 문 열어줘. 비 맞고 있어. 현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들어가세요. 경찰 불렀어요.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밤새라도. 정말로 현수는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조용히 서 있고 때로는 지연의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새벽 2시쯤 집 안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소파에서 잠시 졸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였다. 집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불가능해. 문은 다 잠갔는데.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지연은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했다. 베란다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지연은 커튼을 살짝 열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누가 들어왔다 나간 건가? 지연은 온 집을 살펴봤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현관 앞 매트가 젖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무서웠지. 현수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간 적 없는데? 나 여기 밖에 있어. 지연은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정말로 현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집 안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실 거울을 닦으려고 다가갔을 때 거울 뒤편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지연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어제 서연을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찍힌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 도망칠 곳은 없어.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현수가 어떻게 이 사진을 거울 뒤에 넣었을까? 언제 집에 들어왔을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사진 속의 서연 얼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마치 표적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일상 속에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멀리서 현수가 서 있었다. 그는 지연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교육청 회의실에 냉기는 현수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김현수 교사의 음주 수업, 학생 폭언, 그리고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무례, 교육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해 파면 처분합니다. 파면. 20년간 쌓아올린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퇴직금도, 연금도 모두 날아갔다. 회의실을 나서는 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교사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한때 존경받던 선배였지만 이제는 추문의 주인공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소주 한 병을 샀다. 아니, 2병을 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를 꽂으려 했지만 들어가지지 않았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혼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놓아뒀어요. 물건은 오늘 밤에 가지러 와요. 뭐,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요? 당신이 한 짓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현수는 문을 두드렸다. 애들은, 우리 아들, 딸은?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는 것도, 그 여자 스토킹하다가 학교에서 잘렸다는 것도. 현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이들까지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모텔에서 잠을 잤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소주 2병을 다 마셨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재산 분할로 집도 차도 모두 아내에게 넘어갔다. 현수에게 남은 건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라도 해보지. 하지만 현수의 휴대폰에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연락하면 모두 피했다. 현수야, 요즘 좀 힘들다며. 그런데 나도 바빠서. 아, 현수 형, 오랜만이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랑 있어서 다음에.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사람들. 20년간 쌓았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원룸을 구했다.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반지하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이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선생님, 일자리 좀 구해야겠는데요. 고용센터 직원은 현수의 이력서를 보더니 난색을 표했다. 교사셨군요.
그런데 사유퇴직 사유가 좀 민감하네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단순 노무직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50대 중반의 전직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청소. 현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도, 가족도, 친구도, 사회적 지위도.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지연. 모든 게 지연이 때문이야. 현수는 원룸 바닥에 앉아 중얼거렸다. 손에는 또 다른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가족이 떠난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모두 지연이 때문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했다. 지연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지연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비뚤어진 논리였다. 모든 파국의 원인을 지연에게 돌리면서도 동시에 그녀만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순된 생각.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의 새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딸의 학교, 자주 가는 카페,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연아,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광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수는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지연이 있는 곳으로. 밤 11시. 소주에 취한 현수는 지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접근 금지 명령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잃을 게 없었으니까. 직업도, 가족도, 체면도 모두 잃었으니 법 따위 무서울 게 없었다. 지연아, 나왔어. 1층 화단 아래서 지연의 집 창문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깨어 있다는 뜻이었다. 현수는 아파트 출입문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주민 한 명이 나오는 틈을 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지연의 층으로 올라갔다. 7층이었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계단을 올랐다. 702호.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수는 문고리를 돌려봤다. 당연히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문틈에 밀어 넣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덜컹 소리가 났다.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내부에서 체인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이 조금만 열릴 뿐이었다.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연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야, 나가요, 지금 당장. 지연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체인락을 풀려고 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나 정말 힘들어. 가세요. 경찰 오고 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현수는 계단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현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불법 침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문이 열려있나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담당 형사는 답답했다. 현수는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실제로 집 안에 침입하지는 않았고 문을 부수지도 않았다. 증거가 부족했다. 48시간 후 석방입니다.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수에게는 이 경험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법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지연도 결국 나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야. 완전히 비뚤어진 해석이었다. 석방된 현수는 곧바로 지연의 집 근처로 갔다. 이번에는 직접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현수는 지연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마트, 딸의 등하교 시간까지. 그리고 밤에는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아파트 외벽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남겼다. 넌 내 것이다. 도망갈 수 없어.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했지만 현수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특정하기 어려웠다. 지연은 공포에 떨었다.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그의 시선을 느꼈다. 실제로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됐다.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서연이 말했다. 돈이 없어. 조금만 참자. 하지만 지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에는 잠들 수 없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현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지연의 집 앞까지 와서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지연아, 내가 아니면 널 지켜줄 사람은 없어. 이 세상은 위험해. 나만이 너를 진짜 사랑해. 다른 남자들은 다 널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우진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돌아와. 내가 널 지켜줄게. 편지를 읽은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현수는 우진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해졌어. 지연은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현수는 또 다시 지연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그녀의 창문을 촬영했다. 커튼 틈으로 보이는 지연의 실루엣을 찍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지연아.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정상적인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과 집착, 그리고 광기가 뒤섞인 위험한 상태였다. 멀리서 지연의 집을 바라보며 현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편지나 감시로는 부족했다.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현수는 지연이 다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전 직업으로 돌아갔다. 역시 지연이는 그곳이 어울려.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현수는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지연이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토요일 밤 10시, 현수는 지연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직원이 인사했다. 2번 룸으로 도우미 불러주세요. 네, 어떤 분을 원하시나요? 윤지연 씨요. 잠시 후 지연이 2번 룸으로 들어왔다. 현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 왜 왔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앉아. 안 돼요, 나가세요. 하지만 현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여기서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왜 나를 피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잖아. 지연은 급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현수가 팔을 잡았다. 나요. 지연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때 옆방에서 술 마시던 손님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소리를 지르지? 아가씨, 괜찮아요? 한 손님이 지연에게 물었다. 현수의 눈빛이 변했다. 당신들이 뭔데 끼어들어요? 아니, 아가씨가 싫다는데 왜 붙잡고 있어요? 이건 우리 사이 문제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야, 이 아저씨 뭐야? 여자가 싫다고 하잖아. 상황이 악화되자 현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닥쳐. 너희가 뭘 알아. 현수가 맥주병을 집어들었다. 현수 씨,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술에 취한 손님에게 달려들었다. 맥주병이 그 남자의 머리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내렸다. 악, 비명이 터졌다. 노래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손님들이 뛰어나왔고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지연아, 이 남자들이 너를 괴롭히려 했잖아. 내가 지켜준 거야. 현수가 외쳤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문제예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수는 계속 난동을 부렸다. 의자를 던지고 유리창을 깨고 지연을 놓지 않으려 했다. 놔줘요, 제발. 결국 현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였다. 노래방 사장은 분노했다. 이게 뭐야? 손님들 다 도망가고 가게는 박살나고 당신 때문에 망했어. 지연에게 돌아선 사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윤지연 씨, 이거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 남자친구가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사장님,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스토커예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지연은 무릎이 꺾였다.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며칠 후 현수는 또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자와 합의를 받고 초범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대놓고 지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지연아, 나왔어. 지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왜 자꾸 이래요? 제 인생을 왜 망가뜨려요?
망가뜨리다니. 난 널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제 직장을 망가뜨리고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현수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살면 돼. 당신 지금 무직이잖아요. 어떻게 저를 책임져요? 나한테는 적금이 있어. 그걸로 충분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연이 돌아서려 하자 현수가 다시 팔을 잡았다. 지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다른 남자들은 다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나만이 진짜 널 사랑해. 놔주세요. 그때 지나가던 주민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그날 밤, 지연은 서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해.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에게 스토킹 당한다고. 미안해. 서연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경찰도 소용없고, 법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지연은 절망했다. 일자리도 없고, 이사갈 돈도 없고, 현수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현수는 지연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창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지연은 문을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10월 말의 찬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지연과 서연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에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지연의 고향인 부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지? 서연이 물었다. 응,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현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짐을 싸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밤 11시. 갑자기 정전이 됐다. 왜 갑자기 불이... 지연이 중얼거렸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두리번거렸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딸깍, 딸깍.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다. 엄마, 서연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연은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폭풍우 때문에 기지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연아, 나야. 현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위험했다. 지연은 서연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경찰이 올 거야. 하지만 지연도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현수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광기가 느껴졌다. 지연아, 숨어있지 마, 나와. 현수는 거실을 걸어다니며 말했다. 나 이제 진짜 끝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안방 문고리가 돌아갔다.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쾅! 쾅! 어깨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놔둬요! 제발! 지연이 소리쳤다. 안 돼. 이제 끝내야 해. 너는 끝까지 내 거야.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이성이 없었다. 몇 번의 충격 후 안방 문이 열렸다. 현수가 들어왔을 때 지연은 그의 손에 든 것을 봤다. 부엌 칼이었다. 사람 살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해. 현수가 소리쳤다. 나쁜 아저씨가 아니야. 너희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지연은 서연을 뒤로 밀어냈다. 서연아, 창문으로 나가! 어서! 하지만 7층이었다. 창문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현수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 지연아, 나랑 같이 가자.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내가 언제 정신을 잃었어? 난 항상 또렷했어. 널 사랑한다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어. 현수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지연은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막혔다. 이제 끝이야, 지연아. 너도 나도 여기서 끝내자. 그 순간 지연은 침대 옆 화분을 발견했다. 서연이 키우던 작은 화분이었다. 현수가 칼을 올렸을 때 지연은 온 힘을 다해 화분을 집어들어 현수의 머리에 내려쳤다. 쿵! 현수는 비틀거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피가 현수의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적이었다. 엄마, 서연이 소리쳤다. 현수가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위험하게 보였다. 지연은 침대 위에 놓인 독서대를 집어들었다. 무거운 나무 독서대였다. 현수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연은 독서대를 온 힘을 다해 현수의 옆머리에 가격했다. 윽. 이번에는 다른 소리였다. 현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현수는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켰다.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다. 엄마, 죽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다가가서 현수의 맥박을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었지만 의식을 잃었다. 그때 현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다. 지연아. 현수가 간신히 속삭였다. 미안해. 사랑한다고 했는데.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널 망가뜨렸구나. 그것이 현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지연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간 이어진 왜곡된 사랑이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이제 새로운 지옥이 시작될 참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다. 폭풍우가 잦아든 후였다. 신고자가 윤지연 씨죠? 네, 그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현수의 시체는 여전히 안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가 말라 검게 변해 있었다. 정당방 위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한 거죠. 현장 검증이 이어졌다. 부러진 현관문,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 피 묻은 독서대. 모든 증거가 지연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며칠 내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에는 문제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지연은 정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언론도 스토킹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라며 지연에게 동정적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현수를 마지막으로 배웅할 때 지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도 후회도 아닌 공허함이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지? 서연이 물었다. 응, 끝났어.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 후 지연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인자. 비록 정당방위였지만 사람을 죽인 여자. 그것이 지연에게 붙은 꼬리표였다. 지연 씨, 이쪽 일은 어떠세요? 결국 지연에게 온 제안은 하나뿐이었다. 예전에 일했던 노래방이었다. 사장이 바뀌었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했다. 조건은 예전과 같습니다. 시급 2만 원.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노래방 유니폼을 입었다. 핑크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3년 전과 똑같은 옷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 첫 손님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아가씨, 이리 와봐. 네, 어서 오세요. 지연은 기계적으로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남자는 술 냄새가 심했고 끈적한 시선으로 지연을 훑어봤다. 아가씨, 나이가 어떻게 돼? 40입니다. 40, 그래도 예쁘네. 애 있어? 네, 있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워했다.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손님들은 더욱 취했고 더욱 대담해졌다. 아가씨, 이 차 어때? 죄송해요. 그런 건 안 해요. 에이, 괜찮아. 돈 더 줄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가 그 사건 주인공이지. 남자 죽인.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뭔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다 나왔어. 스토커 죽인 노래방 도우미. 유명하잖아. 주변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다. 아, 그 여자구나.
와, 진짜 죽였어. 어떻게? 지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남자가 팔을 잡았다. 가지 마. 재밌잖아. 얘기 좀 해봐. 놓아주세요. 에이, 뭘.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야? 지연은 힘겹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차갑고 무너져 있었다. 한때 꿈과 희망이 있었던 눈이 아니었다.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지연은 작게 웃었다. 웃음을 흉내내려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새벽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연은 혼자 노래방에 남았다. 텅 빈 룸에서 지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중얼거렸다. 모든 게 원점이네. 현수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지연의 삶을 계속 파괴하고 있었다. 사회의 시선, 경제적 궁핍, 그리고 딸과의 관계까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밤은 또다시 시작되었다. 지연의 막장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지옥이 시작된 것뿐이었다. 어떤 파국도 진짜 끝은 아니었다. 그저 다른 형태의 비극이 이어질 뿐이었다.